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보강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5월 20일이 저희 학교 125주년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쉬고 여러분들은 쉬실 수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온라인 강의는 어, 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꼭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좀 오늘은 쉬셨으면 해서 수강과 관련해서 출석 일정은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뭐밤 11시 59분, 뭐 12시 넘어가는,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최종 분량을 보고 제가 최소 시청해야 되는 그 시간을 CTL 통해서 최소 수강 시간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드린 시간 이상으로 네, 수강을 시청을 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꼭 유념하셔서 네, 수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덜 들었다 이러면은 네, 출결 인정해서 지각이나 네, 조퇴에 해당하는 출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배속으로 듣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은 활동과 운동 요구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습 목표는 총 5개로 잡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신체 선열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체 선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체 선열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운동의 종류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네,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그리고 등속성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선열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활동 내성 대상자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정을 하고 간호 중재가 필요한 신체 움직임의 문제를 올바르게 확인해서 관련해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고 관련해서 환자한테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자세를 변경을 해주고 환자를 어떻게 이동하고 환자가 보행할 때 어떤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신체 움직임을 포함해서 이제 간호 진단 내린 것에 대해서 간호를 계획 수행 평가하는 간호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배우게 될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고요. 좀 한 번씩 보시면서 네,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헤미플레지아, 쿼드리플레지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배우게 될 내용이고 나중에 성인 간호학 가셨을 때 신경계 환자 간호와 관련돼서도 많이 보시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네크로시스 같은 단어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괴사 같은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축, 이것도 많이 보실 용어거든요. 위축 아트로피랑 그리고 허열, 그래서 이스케미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허열성 심부전 할 때 ischemic heart failure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볼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운동 생리와 신체 선열 파트입니다. 우선 운동 생리와 신체 선열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계통을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뼈대 계통입니다. 그래서 골격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뼈대 계통의 목적은 뭐냐면 신체의 연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조직, 물렁물렁한 조직들을 이제 단단한 뼈대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뼈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중요 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근육이나 힘줄 그리고 인대를 부착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 다른 계통들을 통해서 뼈를 막 당겨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구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한 무기질이나 지방의 저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골수가 있는데요. 이 골수는 이제 혈구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조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또 있고요. 우리가 이 뼈대 계통을 이제 그 생김새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뭐 어떤 곳에서는 6개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5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 뼈, 장골입니다. 그래서 이 장골은 주로 이제 상완이나 대퇴 같이 좀 키나 길이에 관여하는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고 긴 이런 뼈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반대로 짧은 뼈가 있습니다. 이제 짧은 뼈는 이제 손목이나 발목에 주로 있는 굉장히 길이가 짧은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납작뼈가 있는데 영어로는 플랫본이고 한자로는 현평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뼈들이 이제 우리 갈비뼈, 늑골이 있겠고요. 그리고 프론탈, 이마뼈가 있고 일부 견갑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이제 평평한 스캐플라 같은 견갑골이 해당이 되겠고, 네 번째는 그 길고 짧고 납작하지도 않은 그 되게 다양한 불규칙한 모양의 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규칙뼈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불규칙뼈는 바로 추뼈입니다. 그리고 관골이 있겠고요. 그 5번째로 종자뼈라고 불리우는 모양도 있는데 이제 종자라는 게 굉장히 씨앗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뼈들을 의미합니다. 약간 동그랗기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주로 이제 슬개골이나 아니면 손가락 마디마디 구성하는 그런 뼈들을 종자뼈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 계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뼈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뼈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을. 그래서 뼈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이 뼈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근육, 인대, 건, 그리고 관절, 연골도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보면은 뼈는 총 인체의 206개에 해당하는 네, 가지수가 있다라고 하고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칼슘과 인의 유지와 균형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수 같은 곳에서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수축성이 있는 조직이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자세와 근육의 움직임,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쉽게 해주기도 하고 열을 생산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대랑 건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인대는 뼈와 연골을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관절은 움직임 여부나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섬유성, 연골성, 활액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활액성이라고 하면 이제 윤활 관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조인트의 분류인지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관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연골인데요. 우리가 연골하면 이제 뭔가 연골 물렁물렁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뭔가 플라스틱 서저리 할 때 코에 뭐 내 어떤 귀의 연골을 빼서 내 코에 자가로 내 연골을 쓴다던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코랑 귀 그리고 가슴이나 아니면 후두 같은 데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한데 무혈관성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절에 있는 연골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과 관절만 있으면 굉장히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뼈대에 이런 주요한 기능이 있는 뼈대가 손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의 능력에 영향을 주겠죠. 또한 이제 뼈 엉성증이라고 하는데 뼈 엉성증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좀 노화, 특히나 여성의 폐경기 이후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 안이 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골절도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뼈 엉성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뼈 관절염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근육 위층 등의 증상의 질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관절은 이제 하나로 뭔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관절의 구분에 따라서 네, 가독성이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섬유관절이 있습니다. 섬유관절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두개골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 일단은 구동관절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구동관절이고요. 그리고 관절과 그 관절 안에 그 공간 사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뼈 사이에는 섬유 결합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류는 이제 뼈들이 여러 개가 봉합되어서 나타나는 두개골이 있고요. 인대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뼈들이 있고, 그리고 치아처럼 이제 못박이로 관절이 되어 있는 그런 관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관절은 이제 아까 섬유 관절보다는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아니고 반자동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섬유관절과 똑같이 관절 공간 안에는 뭐가 없어요. 관절 공간이 없고요. 뼈 사이에는 섬유 결합 조직이 아니라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연골 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존재하는 거고 대표적인 종류로는 이제 두덩 결합, 치골 결합이 있겠고요. 척추뼈, 몸통들 사이에 있는 관절들이 이 연골 관절에 속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윤활 관절인데요. 윤활 관절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광 안에 있는 공간에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 안에는 윤활할 수 있는 액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윤활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이제 뭐 미끄럼 관절이라고 해서 활주 관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특징들은 교과서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미끄럼 관절 같은 거는 이제 뼈에 굉장히 평평한 면들이 이제 막 미끄러지면서 뭐 피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가능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 발뼈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첩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한쪽이 이런 뼈에 굉장히 둥근 표면이 있어서 다른 쪽에 좀 딱 맞고 이래서 굽혔다가 펴는 움직임만 가능한 관절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관절들도 다그 관절의 그 형태나 위치 모양에 따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쇄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돌릴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뭐 목의 꼬리뼈 같은 거, 이제 목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손목의 노뼈, 노뼈가 이제 라디우스, 프록시멀 라디우스라고 불리는 뼈인데 이제 그 뼈 사이에 있는 그 손목으로 돌려갈 수 있는 네. 요걸 근위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타원 관절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 머리가 있는 다른 쪽에 얕은 공간에 이제 딱 맞고 그런 관절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펴는 것도 되고 굽히는 것도 되고 이렇게 벌리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종류에 따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움직임이 가능한지는 좀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랑 움직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관절 얘기하면서 뭐 벌어지고 굽히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기만 하면 딱 아실 테지만 그 관련 용어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쓰이는 그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 한국말로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된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벌리고 모으고 휘돌리는 거를 먼저 살펴보시면 벌리는 거는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팔을 위로 뭔가 벌리고 그러는 거. 그리고 벌렸다가 다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이건 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팔을 내려서 내 몸 쪽에 가깝게 하는 거. 그러면은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내전, 어덕션이라고 부르고요. 벌리는 거는 업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헬스장 가시면 그 기구 중에 힙 어덕션 그리고 힙 업덕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드를 뭐 바깥으로 하냐 안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체 그 근육 운동인데 이제 내가 다리를 모았다가 벌리는 거는 힙 업덕션이라고 하고요.
헤드를 내 그 허벅지 안쪽에 두고 다리를 모으면서 그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힙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헬스 기구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헬스장에 가면 있는 그 기구들의 이름에서 많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벌리고 모으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휘돌림은 순환인데요. 원을 그리듯이 자세로 이제 벌려서 이제 돌리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뭐 볼링을 할 때나 뭐 테니스 할 때 어깨에서 팔을 뭐 돌리는 그런 동작들이 있고, 뭔가 우리 근린공원 가면은 그 어깨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굽힘과 펴이 있는데요. 굽히는 거는 이제 구부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을 뻗었다가 이렇게 뭔가 무거운 아령을 들 때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거를 이제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구부러져 있던 걸 갑자기 피는 거, 그런 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있는 상태가 익스텐션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릴 수 있는 상태보다 더 신전된 상태는 과신전이라고 하고,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각도가 180도 이상이 넘어가는 각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나 발등 굽힘. 그래서 이거는 족배 굴곡이라고 하는데 도시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뒤로 굽혀진 상태. 그래서 사람의 발이 이제 발가락이 무릎을 가리키는 것처럼 서 있을 때 발등 굽힘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발바닥 쪽의 굽힘.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굴곡에 따라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족저 굴곡이라는 거는 발이 아래로 굽혀진 상태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 신체 선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의 상태에서의 환자는 중력 때문에 발이 자꾸 이렇게 발바닥 쪽 굽힘, 족저 굴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굽혀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이제 뭐 신발을 세워 신겨준다거나 아니면 풋보드 같이 딱딱한 걸 발바닥 밑에 지지할 수 있도록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림, 회전이죠. 그래서 뭔가 중심축에서 돌아가는 어떤 관절의 움직임인 거고, 이제 엄지가 뭐 원을 그리듯이 움직일 때 돌아가는 거를 해당이 되겠고, 안쪽 돌림, 바깥 돌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internal rotation 혹은 external ro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체의 중심선을 향해서, 그러니까 안쪽을 향해서 돌리면 내회전이 되는 거고, 바깥쪽을 향해서 돌리면은 외회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제 엎침과 기침, 그리고 안쪽 번짐, 가쪽 번짐, 맞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침이라는 거는 엎은 자세를 취하는 거. 그래서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세를 배울 때 프론 자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복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배를 깔고 누워있는 그런 자세들을 할 때 우리는 엎침이라고 부르고요. 뒤침이라는 거는 수피네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수파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앙와이를 부를 때 우리가 수파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 번짐 4번이라는 거는 인버전인데 발바닥이 안쪽을 향해서 움직이면은 안쪽 번짐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발목에서. 가쪽 번짐은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해서 발바닥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움직이면 가쪽 번짐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대림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엄지가 다른 손가락이랑 접근하면서 돌아가면은 이제 맞섬 상태가 되는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맞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뭔가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설명을 하는 게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잘 설명해 준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각 인형을 통해서 그 움직임들을 설명해 주는 영상이고요. 이걸 같이 한번 보면서 신체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좀 목각 인형을 통해서 그 설명을 잘 해주신 유튜버 분이 계셔서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았고요. 이제 이 용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보면은 그 모터를 도와주는 그런 ROM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영상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 이제 근골격계 중에서 우리가 골격계는 배웠으니까 이제 근육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육계는 일반적으로 총 세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뼈대 근육이랑 심장 근육, 그리고 민무늬 근육, 내장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근육은 크게 이제 흥분성, 수축성, 확장성, 탄력성이 있고요. 이런 기전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할 때 아래에 있는 네 개의 주요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네, 흥분성이라는 건 뭐냐? 나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근육이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전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하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의미하고요. 수축성은 아까 흥분성과 관련해서 비슷하지만 이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근육 자체가 반응해서 이제 근육이 짧아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보이는지 이게 다 수축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더 짧고 두꺼워지는 능력을 수축성이라고 하고요. 확장성은 이제 조직의 손상 없이 늘어나는 거, 근육이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인 그 상태, 가동 그 상태에서 늘어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탄력성은 네, 비슷한 내용이고요.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신체의 네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동작입니다. 이제 동작이라는 거는 그 뼈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 그 힘줄을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을 당기면서 뼈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뼈에 붙어 있는 그 힘줄이 당겨지면서 뼈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요. 아까 이제 힘줄이랑 제가 인대를 말씀드릴 때 힘줄은 근육과 뼈가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모션인 동작이라는 거는 이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것이 이제 힘줄을 당겨서 뼈를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뭐 수영이나 뭐 스키 같은 뭐 운동을 할 때 잘 네, 쓰이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자세히 유지라는 거 우리가 뭔가 운동하지 않아도 일단 잘 서 있고 잘 앉아 있는 것도 이제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뼈대 근육이 수축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뼈대 근육이 배벽 있죠. 배벽과 그리고 골반 안에 어떤 바닥에서 물령 조직을 다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축했을 때 열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 열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온도 유지하고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네 가지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우리가 뼈대 근육이랑 뼈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뼈는 일반적으로 지렛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관절은 지렛대를 받치는 어떤 그 지지대, 지렛목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이나 아니면 근육이 수축했을 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신경계통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외에 이제 신경계통도 저희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단은 신경계통이 없으면 우리가 수의적으로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자극을 통해서 근육이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런 탄력성, 그리고 흥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수축을 하게 되고 근육을 자극해서 수축시키는 것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신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정기적 자극을 전달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의 목적성, 수위 운동을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에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체나 이제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떤 자세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우리가 그 자세랑 움직임을 인식해서 자세랑 그 보행 같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는 고유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고유 감각이 이제 균형과 조화가 요구되는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고유 감각과 신경계통, 신경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정말 움직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발바닥에도 이런 고유 감각 수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바닥에 있는 고유 감각 수용기는 이제 우리가 뭔가 걷거나 아니면은 뭐서 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바닥에 압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이 주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내가 이 중력과 기반에서 이제 뭔가 밀면서 서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 고유 수용기에서 이 압력을 감시하면서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항중력근, 중력에 반하는 그런 근육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계통이 있는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계통입니다. 그래서 소뇌랑 속기, 뇌이라고 부르는 두 기관이 있고요. 일단 손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수의적으로 동작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 뇌이는 이제 뇌이 안에는 이제 뭔가 액체로 가득 차 있는 반고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제가 예시로 달아놨는데 이제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빨리 흔들고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이 바로 뇌이에 있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액체가 이제 우리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 액체는 관성이 있어서 머리를 갑자기 회전해도 한순간 정지해서 우리가 자세 변경했을 때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신체 선열과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체 선열과 자세인데요. 이제 자세가 좋거나 신체 선열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 부위들이 잘 정렬이 되어 있고 뼈대 근육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어서 최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건강한 생리적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균형과 안정감이 유지가 되겠고요. 이제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가장 균형적인 자세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올바르게 신체선을 유지하면 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 있을 때의 균형은 그 무게 중심이 배꼽이랑 치골결합 사이의 중간 정도에 있을 때 그 무게 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무게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수직선. 그래서 무게 중심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자세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땅바닥을 밟고 있는 그 기저면이 넓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붙여서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리를 벌리고 서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균형 자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배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배구 선수들이 뭔가 공 받기 전에 좀 무릎을 좀 스쿼트 자세로 앉아가지고 네, 대기하고 있는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있게 뭔가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완전 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다리를 낮춰서 무게 중심을 낮췄을 때 더 안정성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발을 더 넓게 벌리고 엉덩이랑 무릎을 구부렸을 때 신체 균형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게 됐을 때 우리가 움직임을 너무 과신전시킨다거나 과도하게 벌리거나 뻗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응되는 신체 움직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협응이 되는 거는 정상적인 신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한 근육보다 이제 큰 근육 있죠. 그래서 뭐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이런 큰 근육을 사용할 때 신체에 자연스럽게 지렛대와 지렛모 원리도 활용이 되고 우리가 올리고, 옮기고, 밀고, 당기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세 반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세 반사라는 거는 뭔가 쉬고 있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반사 기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로 감각, 고유 감각기, 운동 감각, 시각 반사, 평균 반사, 뭐 뻗침 반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것들은 이름에서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미로 감각이라는 거는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중에 이제 소대랑 내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로 감각은 그 내이, 속기에서 감각기관이 뭔가 자세랑 방향, 움직임 같은 거를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 자극을 손해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계통까지 의미하는 것을 미로 감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 감각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바닥 지지했을 때 그 압력이 항중력에 뭔가 전달해주는 그런 감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각 반사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각적인 감각들이 그 사람한테 주변 환경과 공간의 그런 그 지각을 일깨워주면서 뭔가 자세를 잡게 하는 거죠. 뭔가 부딪히지 않도록 자세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시각 반사에 의해서 자세가 취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현금 반사나 뻗침 반사는 우리가 뭔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뻗치거나 구부릴 수 있는 그 한계 리미테이션의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펼 때는 그 반사 수축을 일으켜서 자극이 그 반사 수축을 일으켜서 다시 올바른 신체 선율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반사들을 자세 반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발달 수준에 근거해서 활동 변화, 즉 이제 운동 생리나 움직임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제 발달 수준과 근거해서 활동 변화는 표 24-3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뭐 영아, 유아는 어떤 개월수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까지 가능한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3에서 6개월 때 앉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좀 아기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엄마가 되었다거나 이러면 아이가 내가 생각한 움직임보다 그 연령이나 원령에 맞는 움직임을 하지 않을 때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느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해진 개월수에 맞는 운동을 좀 아무리 늦어도 뭐 해야 하는데 좀 안 한다 하면 이상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인은 뭐 당연히 협응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재미있는 거는 임신하면 당연히 태아 때문에 무게 중심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노인일 것 같아요. 이제 노인이 되면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좀 줄어들고 키가 또 줄어들고 등뼈가 되게 불룩해진다라는 게 좀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 나중에 척추 후만증이라고 또 비슷한 게 배우실 거지만 이제 척추 후만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근육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거고 근육이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근육 긴장이 결여될 거고 이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신체의 그 연령의 변화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선천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선천적인 자세 이상 중에 이제 영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사경인데 한쪽으로 목이 기울어져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운 목이라고 하고 이 아이는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두 가지가 있는데 근육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가 그냥 좀
자세성 사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걸 선천적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경이 많이 신생아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좀 만 1년 정도 안에 좀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제 친구 아기도 이제 사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경을 교정해줄 수 있는 그 헬멧이 있어요. 아기한테 맞춰서 하는 헬멧인데, 그게 맞춤형이다 보니까 한 번 맞출 때 한 3, 400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경을 통해서 사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발이 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클럽풋이라고 하는데, 발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신생아한테서는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고, 척추 측만증, 전만증이에요. 그래서 전만증, 후만증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측만증은 옆으로 있는 거고, 전만증은 앞으로 하는 거고, 후만증은 뒤로 돼 있어서 굽는 현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뼈 형성이나 근육 발달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골이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때는 성숙하지 못한 뼈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잦은 골절이 나타나게 되고요. 난장이증이나 불완선뼈 형성증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그 구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뼈나 아니면 근육의 발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났을 때 이제 뭔가 다리가 굽어 있고 이런 구류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골파제트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파제트병의 뭔가 대표적인 그런 아웃핏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파제트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뼈 엉성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제 아까 그 골파제트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뼈가 굉장히 이제 파괴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가. 그래서 뼈가 너무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뼈가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뼈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뼈대가 통증이 있고 변형이 되고 병리적으로 그런 골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죄송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마가 굉장히 비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마가 비대해지는 특성도 나오고요. 아니면이 뭔가 두개골이 엄청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이마가 비대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이 뭔가 내 두개골이 커진다라는 걸 자각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골파제트병의 특성을 알아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잘 쓰고 있던 그 모자 사이즈가 맞지 않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두개골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골파제트병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 엉성증은 골다공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멀한 그 골 밀도인데 지금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골다공증에서는 굉장히 그 구멍들이 많이 생겨 있고 커져 있죠. 그래서 이만큼 골 밀도가 감소한 질환이다 보니까 뼈가 굉장히 얇고 잘 부러질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 35세부터 골량이 감소한다라고 하고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서 그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돼서 특히나 여성에서 50세 이후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일단 칼슘 흡수 장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위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뭔가 장에 염증성인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당연 병리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은 칼슘을 너무 적게 먹거나 하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는데요.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거는 이제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장에서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칼슘이 체내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신장에서 배출이 많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폐경. 좀 이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뭐 그 폐경 전에 월경과 관련한 그 호르몬인데 폐경하고 나서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돼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물이나 운동 부족, 가족력 등이 있는데요. 특히 약물에는 뭐 항응고제, 예를 들어 헤파린이나 아니면 항경련제,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제, 부실피질 호르몬,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로 나타나져 있고요. 뭐 어머니나 자매가 골다공증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골다공증이 발생할, 네, 유발할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라고 하고, 뭐 과음이나 우울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염증이나 퇴행성, 외상 같은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뼈대 근육 계통의 외상, 뭐 골절이 있거나 물렁 조직이 손상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물렁 조직인데 카틀리아지라고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쨌든 어, 연골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는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렁 조직도 마찬가지죠. 카틀리아지는 연골입니다. 그래서 뼈나 연골의 연속성이 깨지는 이런 골절이 발생했을 때 외상적으로 뭔가 손상이 있거나 뭐 기저질환 과정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신경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특히나 뇌랑 척수의 주요 부분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동성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마비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 특히나 그 뭐 경추를 손상을 하게 되면은 목 밑으로 다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그 미라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건물 위층에서 떨어졌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졌는데 그 경추 막 C4를 다쳤던 것 같은데 경추가 골절이 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뒤틀려져 있었어요. 뼈 자체가. 그래서 척수신경이 손상이 다 돼서 전신마비일 거라고 했는데 아주 조금의 그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전신마비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어느 순간 움직였고 지금은 하반신 마비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들섬이라는 곳을 갔다가 그 미라클 박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났었는데 되게 따뜻하고 진짜 사람이 긍정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인상적이어서 저도 유튜브 구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 삶에 긍정적인 자극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만약에 저렇게 마비가 됐다면 나는 저렇게 긍정적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 되게 자극도 얻고, 조금 더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네, 영상이라서 저도 한 번씩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핵 같은, 네, 베이설 갱글리아에 뭔가 불수의적인 운동 장애 같은 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파킨슨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떨림이 심해지고 진전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에서의 한번 걸음걸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떨리는 다리가 보이시고 굉장히 느려지죠. 네. 네. 이렇게 파킨슨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건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이 좀 우울한 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거나 축 처진 어깨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고, 표정 자체가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표정이고 무감동한 사람들의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태도, 가치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런 습관들을 잘 정립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또 제가 또 새는데 우리가 간호사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3교대 근무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 내 건강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교대 근무란 말이죠. 그래서 깨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잠만 자고 이러면 사실 더 피곤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운동을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세요. 좀 막 건강한 음식을 좀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호사 되시고 나서 진짜 힘드실 건데, 당장 처음에는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이런 사회생활도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이런 업무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냥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쉼을 잘 밸런스를 잘 지키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건강한 취미 같은 걸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피로랑 스트레스 당연하죠.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움직임을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외부 요인, 뭐 날씨 같은 거, 고온 닷새, 한파, 비, 눈 있을 때 당연히 못 하겠고 그럴 때는 뭐 실내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파트 2는 이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운동과 부동일 때 어떠한 신체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부동일 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운동의 종류인데요. 운동의 종류를 볼 건데, 운동은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등속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성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근육의 장력이 일정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그 텐션을 가지고 있는 운동인 거고, 근육이 일정한 수축과 함께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걷기도 해당이 되고요. 침대에서의 자세 변경도 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림처럼 동일한 무게를 굽혔다가 폈다 하는 그런 운동들도 등장성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등척성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관절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절의 움직임이 없고 긴장과 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각이나 근육 길이가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벽을 계속 밀고 있는 거, 관절을 유지한 채로 밀고 있는 거, 혹은 철봉이 계속 매달려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이 그림처럼 플랭크 자세라고 하죠. 계속 동일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자세. 이때는 근데 근육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등속성 운동은 저항에 대항하는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이고, 이제 뭐 CPM 운동, 이제 뭐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CPM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속성 운동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에 대항해서 근육을 수축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대상자의 다리를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등속성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임의 형태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이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 뭐 러닝이나 수영 이런 것들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제 산소 대사가 필요한 운동을 저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혈관계의 조절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심박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산소 대사량이 되게 증가하는 그런 지속적인 근육 운동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은 뭐 요가 같은 거 아니면 준비 운동, 좀 열을 데우는 거, 몸을 신체를 데우는 운동인데요. 이제 관절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손상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좀 뻗어주고 길게 해주고 하는 운동들이 의미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좀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또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이 되는데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 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뼈대 근육 계통의 근력을 증가시키는 신체 전부의 근력이 다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등척성 운동은 대부분 여기 근력 운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잘 하진 않지만 신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이랑 내가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모든 것을 움직임이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제 노인에서 일상생활 관련해서 ADL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일상생활 Activities of Daily Living인데
이제 거기에서 뭐 옷을 스스로 입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아니면 걸을 때 뭔가를 잡고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움직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임의 형태에 따른 종류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운동과 부동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에서 심장이 효율적인 기능을 하겠죠. 예전에 활력 증후할 때 이제 뭐 마라톤 선수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심박 출량이 더 좋아져가지고 맥박수가 운동성 저맥박이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운동을 할 때에는 혈류가 많아지면서 혈압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맥박수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내 안정시에 평상시의 심박동수랑 혈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페이지 112쪽에 보시면 그 표에 안정시 심박동수랑 혈압이 운동하면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감소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부동,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맥이 잘 울혈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은 다시 잘 못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맥 혈전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의 작업 부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심장의 수축력이라든지 혈관의 저항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혈액이 정맥 속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환자가 또 추가적으로 환자가 이제 계속 누워있는 동안에는 칼슘이 뼈에서 계속 유리가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혈액으로 들어간 이 칼슘이 혈점, 돌아다니는 어떤 혈점을 생성을 해가지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 혈전 피떡 같은 게 생성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딘가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맥혈전증의 위험이 있을 때는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항응고제, 그 응고제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헤파린이나 아니면 에녹사파린 같은.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폐기계가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호흡의 깊이가 증가하고 호흡수도 증가되는 거고 가스 교환 당연히 증가될 거고 CO2 배출률 당연히 증가될 거고 반면 계속 부동이다 이러면은 가스 교환이 감소될 거고 계속 우리 몸에 네, 호흡기계 산물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무기폐라고 해서 폐가 완전히 막 엑스레이 찍었을 때 하얘지는 게 있어요. 폐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스 교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산염기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뇨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장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체액 유지라든지 아니면 산염기 균형의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인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정체가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신장의 결석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누워 있으면 어때요? 근육이라는 건 모든 내가 밖에 보여지는 그런 근육들뿐만 아니라 이 장기 내부에 있는 근육들도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굉장히 긴장도가 감소합니다. 근육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해서 실금의 위험이라든지 다양한 비뇨기계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근골격계인데요. 뭐 당연하게 근력과 유연성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신경 자극 전달의 효율성도 증가될 것이고 네, 반면에 부동의 영향으로는 네, 근육의 크기나 긴장도 이런 게 다 약화가 될 거고요. 관절을 잘 쓰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관절 자체가 강직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발바닥도 이제 안쪽으로 막 구부러지고 비정상적인 신체선열을 보이게 될 겁니다. 대사계에선 대사의 효율성이 증가될 거고요. 신체 열 생산이 당연히 증가될 거고, 네, 부동으로 인해서는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뭐 가스랑 영양 교환의 변화가 나타날 거고, 네, 근육이 위축되고 허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피부에서 배웠겠지만, 병원에서 중요한 부동의 위험 요인은 바로 이 욕창이에요. 욕창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운동과 관련해서 위험이 있는데, 뭐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식생을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장마비에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형외과적 불편감과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운동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라이스라고 많이 불러요. 라이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단 우리가 뭔가 뼈나 이런 걸 많이 다쳤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환자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일단은 쉬고 그리고 냉요법. 다치고 나서 바로 냉요법이에요. 쉼 그리고 아이스팩 적용 그리고 압박 우리가 붕대를 감아주는 것 같은 걸 의미하고 엘리베이션은 이제 어떤 그 심장보다 높은 부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부위로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 조금 더 높은 데다가 다리를 올려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려주는 행동을 의미하고 이런 걸 해줘야지 통증이나 부종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장애로는 뭐 내적, 외적 요인들이 있겠고요. 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일단은 근육이 위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베드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근육량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장기 환자들의 그 피부나 그 다리 근육 이런 걸 만져보면 근육 자체가 거의 없고 정말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그 뭔가 늘어나 있는 느낌? 그 겉부분이 늘어나 있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구축이 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게 우리가 발처짐.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 이렇게 계속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그러면 발이 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계속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발이 이런 식으로 굳게 됩니다. 중력을 향해서 굳게 되는 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점점 굳게 되는 형상을 발처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딱한 바닥이 있는 스니커즈나 아니면 하이넥 같은 신발들을 꼭 신겨주거나 집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아니면은 이제 침상에 베드에 그 베개 같은 걸 지지면을 삼아가지고 이 사이 공간을 채워줘서 발이 제대로 딛고 있을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겠습니다.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도 굉장히 많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2까지 배웠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간호 과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운동이랑 부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대상자한테 이런 운동 관련 그런 능력들을 사정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동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사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nursing history, 대상자한테서 뭔가 버벌로 그 사람의 뭔가 능력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활동 수준이 있겠고, 지구력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체력 목표, 뭐 활동의 문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변화. 왜냐하면 아까 영양 요인에 정신 건강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환경 요인,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일상 활동 수준이라는 거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뭐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신체 뭐 활동 능력 그리고 운동 수준들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체 사정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의 120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를 네, 굉장히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걸음걸임, 그리고 관절 구조와 기능, 근육량, 지구력 이렇게 다양한 그 구성 요소로 어떤 변화들을 보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놓았는데요. 그 한번 체크한 그 표를 24-5번 표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움직임과 걸음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행하는 환자의 걸음걸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거리를 확인을 했을 때 걷는 동안 협응이 되면은 환자의 움직임과 자세가 계속 균형을 이루는 거죠. 네, 균형을 이루는데 뭔가 균형이 잘 안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허리가 뭔가 굽어 있거나 이런 자세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까 파킨슨처럼 보행할 때 협응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떨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느릿느릿 걸어간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고, 어, 이거는 그냥 자세의 문제긴 한데,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약간 막 X자로 이렇게 뭐 걷는다거나, 이렇게 X자로 걷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리에 그 종아리의 뼈 구조가 선열이 좀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노년기에 좀 걷는 게 좀 이렇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좀 선열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걷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거, 보행기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체 선열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모든 뼈대 근육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 선열에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정상인들도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 자세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자세는 뭐냐면 양팔을 옆에 붙이고 있을 때 발은 약간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 팔꿈치와 무릎도 너무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안 되고 약간 정상적인 굴곡 상태가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력의 중심은 골반 중심에서 천골의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중심선은 두개골의 중앙에서 발 뒤꿈치의 3분의 1 지점라고 했고요. 척추는 역 S자형이 되겠죠? 역 S자형을 보이는 거고 가슴과 이런 거는 위쪽과 앞쪽을 향해서 너무 처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배도 근육이 위쪽을 향해 있고 편안하게 들어가 있음. 그래서 너무 막 힘을 줘서 막 하는 경우에 이제 오히려 배가 이렇게 막 너무 과신전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지면은 발바닥으로 잘 지지를 하시고 조금 벌려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발이 종아리에 직각으로 있어야 돼요. 직각으로 있는 게 중요하고 뭔가 종아리가 있는데 발이 직각이 아니라 뭔가 각이 다른 거. 이런 거는 비정상적인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요. 무릎은 약간 굽혀진 상태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은 자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일단 다리를 꼬지 않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붙이는 것도 아니고 평행하게 유지하되 뭐 2.5에서 5cm 정도의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좀 넓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이나 뭔가 의자 같은 거에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팔이나 팔걸이가 있으면 팔걸이에 올려두시거나 그래서 굴곡을 유지하시거나 책상에도 돌려가지고 굴곡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신체 선열에 있을 때 뼈대 근육이 최적의 균형을 움직이는 거고 정상 선열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세 자체가 이상해짐으로 인해서 정형외과적으로 뭔가 통증이 온다든지 네, 자세 변형 자체가 온다든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체 선열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고 네,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통증이나 피로, 개인의 정서적인 상태, 아까 우울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축 처져 있는 형태를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관우력해서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관절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range of motion이라고 해서 RO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OM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관절 가동범위 운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 범위를 우리는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 같은 것도 엄지 같은 거 앞으로 그러니까 손바닥 쪽으로 잘 구부러지지만 손등을 향해서 구부러지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절 가동 범위라는 거는 이 관절, 각각의 관절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그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해당하게 되는 거고 개인차는 다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는 다 있고 누군 더 뒤로 젖혀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화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수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있고 능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있는데 능동적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수동적인 거는 다른 사람 뭐 재활치료사나 간호사들이 움직여줘서 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마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관절을 가동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근데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는
다른 사람이 나의 관절을 뭐 들어서 움직임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범위, 그 사람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범위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사정을 할 때는 어떤 걸 사정을 하셔야 되냐면 관절의 크기, 모양, 색 같은 걸 보셔야 되고요. 관절이 어느 정도로 가동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보시면 되겠고, 저항에 대항해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수행할 때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내가 이 팔을 내리려고 힘을 주고 있을 때 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걸 사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 자정에서 그 다음은 근육량과 근긴장 근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은 근육의 크기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근긴장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정상 근육이 남아있는 이제 약간의 긴장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 내에서도 뭐 한쪽 근육이 뭐 더 기대하다거나 아니면 한쪽 근육이 허약하다거나 아니면 위축되어 있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내가 뭐 골절이 있어서 뭐 다리에 그 석고붕대를 하고 있었다가 풀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다리라고 할지어도 굉장히 이쪽은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허약하거나 근육이 굉장히 위축되거나 감소되어 있겠죠. 그런 걸 의미하겠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마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음, 근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허약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불완전 마비라고 하고요. 아예 만약에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근력이 없어진 것을 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지아라는 게 다 마비란 단어고요. 이제 헤미플레지아는 이제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수직이죠. 네, 땅 지면과에서 수직으로 갈랐을 때 왼쪽 혹은 오른쪽 어느 한쪽만 마비가 온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레인의 손상을 오면은 그 신경 그 전달이 그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뇌를 다치게 되면은 오른쪽이 마비가 오고요. 오른쪽 뇌를 다치게 되면 왼쪽에 편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마비는 브레인 다쳤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반신 마비는 아까랑 좀 다르게 이렇게 똑같은 수평으로 상지명 수평으로 했을 때 이 아래 하반신만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반신 마비를 할 때에는 T12까지 네, 일반적으로 네, 마비가 오게 된다라고 하고 그 위로 뭔가 더 경추를 다치거나 하면은 전신 마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척수신경이 어디까지 다치느냐 그 범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 더 위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다치게 되는 경우에 더 많은 내 몸에서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지마비가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뭔가 거의 입으로 뭔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움직임 상황에서도 정말 되게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신 외인들이 굉장히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구력인데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요인이 지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래와 같은 뭐 활력 징후, 능력, 그리고 휴식한 후의 활력 징후, 활동한 후의 활력 징후 같은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과 관련해서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활동 지속성 장애, 그리고 운동 장애, 그리고 손상 위험성이 있고요. 이거를 뭐 난다이 간호 진단 예시로 한번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뭔가 전신 허약과 관련된 이동 능력의 장애 또는 뭐 신경 손상과 관련된 성기능 장애, 불용 증후군 위험성 가치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간호 계획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운동 수준이라든지 활동 수준을 늘릴 수 있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좀 부동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움직임에 문제가 위험이 있는 그런 부동 환자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임상 의료기관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일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 변경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방에 보통 포지션 체인지 Q2 hour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환자실에서는
위험도가 더 높다 하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또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고, 피부 손상 징후가 없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맥 기한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맥 혈전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려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습니다. 또 구축이 없는 건 우리가 푸드랍이라든지 손가락이 엄청 말려 있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간호 수행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 역학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우리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손상 예방 프로그램으로 허리 부하 예방법이 있는데, 일단 올바른 신체 선열을 잘 지킬 수 있는 서 있는 습관, 뭔가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고, 네, 중심축을 잘 하고, 그리고 지지면을 좀 넓게 서고 중심을 좀 아래로 하는 거죠. 힘이 많이 드는 활동을 할 때는 팔과 다리에서 가장 길고 강한 근육을 사용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근육들, 뭐 대퇴사두라든지 아니면은 팔에 있는 근육, 큰 근육들을 좀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몸을 구부리거나 손을 뻗거나 들어 올리거나 당길 때는 골반을 좀 안정화하고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 중심 근육, 복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긴 몸통을 사용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를 들어 올릴 때 먼 곳에서 들려고 하면은 손상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네,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상 예방 프로그램 허리 부하 예방법인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면을 넓혀서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중력에 반대돼서 내가 이걸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혼자 막 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최대한 내가 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밀거나 굴리거나 당겨가지고 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멀리서 들려고 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포지션 체인지 할 때 꼭 환자 근처에 가서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사용해서 앞으로 숙여서 물건을 밀고 뒤로 젖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가까이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중환자실 가게 되면 내 환자가 몇 킬로의 환자가 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0, 130킬로가 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간호사들 중에 굉장히 여리여리한 간호사들도 많고 한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주변에 보조원님 아니면 동료 간호사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너무 무거운 환자가 왔다, 혼자 할 수 없겠다 싶으면 뭐 최소 둘이서 하던 거를 셋이서 들던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사람이랑 내가 너무 말라서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이러면 좀 뭔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늘 건강해가지고 한 번도 바꿔준 적이 없는데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약한 근력이 없고 조금 마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선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좀 무거운 환자를 안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좀 부담이 된다, 뭔가 내 허리도 안 좋고 팔도 안 좋고 이런데 좀 어사인된 환자가 나한테 배정된 환자가 굉장히 무거운 환자다 이러면 한 번쯤은 말해봐도 되니까 너무 맨날 참으면서 일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은 곳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이나 내과계 중환자실, 의식이 없거나 일부러 진정제를 써서 재우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바이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협조가 안 되니까 자세 변경할 때 굉장히 무거워. 굉장히 축 처져 있어가지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라면 여러분들이 꼭꼭 말씀하셔가지고 네,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포션 체인지 할 때 뭐 두 명이서 절대 못하겠다 싶으면은 네 명 불러서 꼭 하셔서 다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동기들도 그렇고 병원 친구들이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인 사람도 많고 손목 인대 나간 친구들도 많고 이제 팔꿈치 앞에 있는 신경이 손상된 친구도 있고 해서 병가 들어간 케이스도 많아서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맨날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환자 이동과 이송인데요. 이제 일단은 뒤에 보시면 환자의 이동을 할 때 이제 환자의 뭔가 능력이라든지 체중 부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를 이동할 때 환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모든 움직임을 도와줘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먼저 사정을 해야 되고 환자의 능력을 잘 사정한 다음에 혼자 자세 변경을 돕기 위한 장치가 있다면 그 장치를 잘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휠체어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 했을 때 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를 꼭 잠궈 주셔야 돼요. 배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환자가 뭔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활동 전에 미리 진통제를 투여해서 환자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침대에서 침대, 뭐 스트레처 카나 이동카 이런 데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수술 베드에서 내 그 중환자실이나 병동 베드로 옮길 때 아니면 휠체어로 옮길 때 아니면은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뭔가 의자로 한번 앉아 있는 연습을 할 때는 어쨌든 간호사가 편안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작업 환경에서 뭔가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베드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찰 감소 기구 등을 사용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관련한 이송 방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박스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장비랑 보조기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행 벨트가 있는데요. 보행 벨트는 환자의 벨트처럼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를 세우거나 또 불안정하게 보행하는 환자를 이동할 때 이제 옆에서 간호사가 한 명 또는 두 명이서 환자의 벨트를 잡아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환자가 걸을 수 있도록 보행을 보조해주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환자가 좀 균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잘 지지하지 못해서 어떤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에 좀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균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환자가 땅을 딛고 있는 기저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균형 감각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두 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네 개 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기저면이 추가가 됨으로써 환자가 보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는 적절한 길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적절한 지팡이의 적절한 길이는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가 서 있을 때 발 약 앞에서 한 10cm 정도 앞에 지팡이를 댔을 때 그 높이가 엉덩관절이랑 만나는 높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팔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같은데 내 관절 가동 범위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가장 올바른 신체 선열이 유지가 되어요. 그래서 너무 굽혀지지도 않고 너무 펴지지도 않는 적당한 굴곡을 가질 수 있는 30도 정도 팔꿈치가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발 앞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길이, 즉 한 10에서 30cm 지점에 지팡이를 놓고 이거 중요해요. 네, 아픈 다리 먼저, 그러니까 허약한 다리를 먼저 딛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딛는 방향으로 보행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잡는 위치는 건강한 다리에 있는 그 손의 위치.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허약, 만약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다리가 허약하겠죠? 이쪽 다리가 허약하고 이쪽 다리가 건측이 되는 거고요. 지팡이를 딛는 그 손은 건측 다리의 손으로 그 지팡이를 잡아주시면 되고, 움직일 때는 지팡이랑, 그 다음에 환측 다리, 그 다음에 건측 다리 이런 순서로 움직이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요. 지팡이를 먼저 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한측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 자세 보정 보조기, 자세 변경 보정 보조기가 있고요. 만약에 환자를 조금 먼 곳에서 뻗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측면 보조기구도 있어요. 사실 이걸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간호사들이 여기 옆에도 있고 간호사 몇 명 여기 올라가서 환자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자세 이동을 시켜드리기도 했긴 합니다. 이런 보조기계를 사실은 활용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하지 근력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선자세 전동 보정 보조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경우에도 허약한 환자들한테도 쓰긴 쓰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체 섬유를 촉진해줄 수 있는 장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에 쓰는 게 베개가 있겠고, 매트리스는 이제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압력 같은 걸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고요. 환자의 족배 굴곡 처짐 같은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기가 있습니다. 또한 풋보드를 위해서 이제 다리에 그 뒤로 처지는 거, 죠 그래서 펫드롭을 예방하는 거를 하기 위한 보조기가 있고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계속 말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너무 정상적인 그 기능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같은 손에 쥘 수 있는 두루마리가 있고요. 대퇴가 너무 바깥쪽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그 대퇴전자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루마리도 있고 조정이 가능한 침대. 이거는 전동 침대겠죠? 그리고 삼각대가 있습니다. 베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환자의 뭐 등 쪽 부분에 대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베는 베개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베개를 있는데 적당히 잘 사용해 주시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각대는 지금 이 환자의 베드 위에 있는 거고요. 환자가 침대에서 스스로 몸통을 들어 올리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 때 이런 삼각대를 활용해서 환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풋보드 같은 거는 다음과 같이 그 발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풋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발목이랑 발 보조기구. 이제 이거는 환자의 발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핸드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전자 두루마리는 환자의 그 대퇴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대주는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파울러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파울러 자세라는 거는 침상에 머리를 올려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울러식 자세는 네, 심폐기능 증진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 침상 머리를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고파울러 자세, 반파울러 자세, 저파울러 자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올린 자세는 완전 좌위가 되겠죠. 그리고 반파울러 자세는 약 45도 정도 올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파울러 자세는 침대 머리를 30도로 올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 관련 합병증은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목이 굽어질 수 있고 척추가 만곡될 수 있고 손목이 아까 그 핸드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굽어질 수가 있고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어깨 탈구나 이런 발처짐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요추 부위와 양옆에 베개를 놓아서 팔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손을 팔꿈치보다 조금 더 높이 올려줘서 부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되고 대전자 두루마리가 필요하다면 옆에 대주어서 외회전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사람도 발이 처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풋보드 같은 걸로 지지를 해주거나 여기에 베개 같은 거를 대주어서 이 침상 끝과 환자 다리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발 끝에가 또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여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여기 베개를 하나씩 넣어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파울러 자세는 특히 기저호흡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고파울러 자세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환자들은 폐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 않으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앉은 다음에 또 몸 앞으로 숙여서 그 사이드 테이블 올린 다음에 팔을 그쪽에 지지하고 베개를 하나 놔줘서 환자를 좀 숨쉬기 편한 자세로 해주는 자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띄워주기도 하고 알레빈 힐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꿈치 모양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폼 드레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주기도 해요.
다음은 앙화의 자세입니다. 앙화의 자세는 너무 기초적인 자세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등을 기저면으로 한 누운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박받는 부위는 뭐 뒤꿈치, 후두부, 엉덩이, 청골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세를 취할 때는 뭐 휴식이나 수면할 때 잘 취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치료적으로 할 때는 척추 마취 후에 그리고 수술 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협병증은 다음과 같은 게 있고 이걸 위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족배 굴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받침대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과 손목 지지대를 활용해서 손에 기능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무릎이 누워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신전될 수가 있잖아요. 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아래 받쳐주기도 하는데 베개를 딱 무릎 바로 밑에 받쳐주면 여기 지나가는 슬화신경을 계속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 베개랑 슬화신경 사이에서. 그래서 바로 무릎 밑이 아니라 무릎과 이 베개 조금 위에 이 부분에 베개를 대주어서 네, 그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네, 감소시키게 하고 그러면서 순환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는 거죠. 또한 이 앙화일 때 그 엉덩이가 외회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대전자 두루마리, 특히나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전자 두루마리를 꼭 베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쪽 팔은 몸통 옆에 나란히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팔이 약간 엎친 상태로 있도록 아래팔 밑에 이제 팔 받침대나 이렇게 베개를 대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측위입니다. 네, 측위는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그 무게가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누워있을 때, 네, 닿고 있는 그 부위들 있죠. 그래서 어깨 측면, 여기 어깨 측면이나 엉덩이 뼈의 가쪽면, 그쵸? 이 측면에 힘이 많이 부하가 되니까 이쪽에 압박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그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측위를 취해주는 거는 우리가 너무 혼자를 앙화이나 활로 자세를 하면 또 청골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활로 자세를 취해줬고 그 다음에 앙화를 했는데 그 계속 두 자세만 하게 되면 청골에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청골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씩 측위를 네,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개를 하나씩 계속 넣어주는 게 있고 네모난 볼록볼록한 이렇게 막 볼록볼록 되어 있는 방석이 있거든요. 욕창 베개 쿠션이.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대주기도 해요. 그 암호로 있을 때는. 그래서 측이를 취해줄 때는 청골의 압박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치료적으로 이제 뭔가 등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거나 기관 분비물을 배출하거나 배출 그 체위 변경을 통해서 배액을 할 때도 이 체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객단 배출을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를 조금 더 내리기도 해요. 헤드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세 관련 합병증은 뭐 목의 옆쪽이 굽혀지는 거, 손가락이 펴과 엄지에 벌려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팔이 내회전 되는 거나 뭐 호흡저하는 뭐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리고 척추가 뒤틀리고 넉다리뼈가 내전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보호 조치로 다음과 같은 네, 목 아래에 베개를 대어주고 그리고 머리는 꼭 몸의 중앙선에 위치하도록 해주고 어깨는 둔부와 네, 둔부와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척추가 비틀려지지 않는 걸 해주는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손과 손목에 네, 부목을 대어주는 것을 통해서 손가락이나 이런 뭐 굽혀지는 거 이런 펼고 손가락이 펴지고 엄지가 벌려지는 것을 방지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리가 둘 다 이렇게 맞닿아 하면 또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베개 한두 개를 삽부위부터 대퇴까지 삽부위부터 발까지 대어줘서 대퇴 내외전을 방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 뒤꿈치의 그 복숭아뼈 쪽으로 또 압력이 가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랑 발목을 덮어줄 수 있는 패드를 대어줘서 마찰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네, 심스 체위는 치기에서 조금 더 변형된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기에서 팔을 아래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빼는 거고, 아까 치기에서는 아래로 빼진 않았어요. 옆에 이 같은 선상 안에 있는데, 그 심스 체위가 되면은 그 뒤쪽 밑에 있는 팔이 옆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무게중심은 이 밑팔 뼈와
엉덩이뼈 앞쪽, 그리고 빗장뼈, 여기가 닿죠, 쇄골뼈가. 그래서 이 심스체이를 취해주는 때는 이제 항문 검사를 하거나 관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세이고요. 여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는 두 어깨랑 양쪽 엉덩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척추의 뒤틀림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깨 뇌회전과 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쪽 어깨를 약간 벌리고 가슴과 밑팔 사이에 베개를 지금처럼 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아래팔과 겨드랑이 신경여기 이쪽 혈관이나 이런 데 손상, 압력으로 인해서 손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랫팔을 환자의 이 등에서 조금 떨어져 있도록 조심스럽게 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스체위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것이 있냐면 심스체위에서는 목 쪽이 가쪽으로 굽혀지는 거 그리고 아래팔, 이 아래에 있는 팔이 또 겨드랑이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 쪽에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겠고요. 척추가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체위를 다음과 같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추가 전만으로 굽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위쪽 다리의 서해부와 삿까지, 발까지 아래 베개를 대어주는 거를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제 보기는 옆으로 돌린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엎드려서 누워있는 자세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수면이나 휴식할 때 취하는 자세이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호흡 부전이 있는 환자한테 치료적으로 이런 프론 포지션을 취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 호흡 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12시간씩 그 프론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네, 치료적으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했을 때 실제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근거가 굉장히 수준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기를 치료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호흡 부전이 있는 환자들이라면 바이탈도 언스테이블 할 것이고 또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 앙화이로 있는 사람을 보기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가 너무 충분히 길지 않으니까 잠깐 디스커넥을 해서 다시 환자 체위를 취해준 다음에 연결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번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겠고, 또 EKG 같은 것도 워낙에는 그 환자의 앞부, 앞에, 쇄골과 이런 데 붙여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눌릴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EKG 리드 사이, 리드 때문에 환자의 피부가 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등 쪽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이제 다른 뭐 중심정맥관이라든지 뭐 수환관측 카테터 같은 여러 가지 관이 있다면 그게 환자를 막 눌리거나 압박을 주지 않는지 이런 걸 세심하게 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금기되는 자세이고요. 그래서 환자를 이 자세를 취해줄 때는 그 치료의 득과 실을 잘 따져가지고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기를 취해 주실 때는 그 밑에 베개를 대지 너무 과한 베개를 대거나 하면은, 뭐 또 과신전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목이 과하게 굴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낮은 베개를 이용해야 되고요. 척추가 너무 과도하게 신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슴 우리 끝과 윗배 사이에 베개로 받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발가락이 침대에 닿지 않도록 여기 베개를 하나 대주거나 아니면 매트리스를 좀 위로 해가지고 환자 발끝이 베개에 그 매트리스 땅 사이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자가 오랫동안 부동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정맥 우혈과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유리돼가지고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 혈전의 생성 위험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은 환자의 다리나 발목 운동을 해주고 수동적으로 환자의 아로에 운동을 증진시켜서 운동을 시켜주는 게 있겠고요. 정맥혈이 우혈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세가 다리나 발목을 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나 발목을 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있겠고 일반적으로 부동인 환자들한테는
정맥 환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보이는 이런 정맥 스타킹, 항색전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 같은 기계를 사용을 해서 네, 정맥 환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사용을 하는 환자들한테는 그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환자 피부가 괜찮은지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깊은 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마사지는 금기. 왜냐하면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환자의 혈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금기시됩니다. 또한 이 딥베인 스럼보시스가 의심되는 환자들 혹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항응고제는 혈전들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 혈전이 생성되는 걸 일단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헤파린 그리고 에녹사파린, 와파린이 있는데 저분자 헤파린은 에녹사파린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레벨 검사가 있는데요.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APTT라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와파린인 경우에는 PT, INR이라는 검사를 꼭 해서 그 수치를 잘 보면서 그 약물의 양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 출혈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꼭 사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위 변경입니다. 아까 저희가 저 치료적인 체위에 대해서 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2시간에 한 번씩 자세 변경을 하는 것이 룰이고요. 환자의 피부가 너무 연약하다 하면은 그보다 더 자주 해야 되고 환자가 스스로 잘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8시간에 한 번씩 한 번 보기도 해요. 병동에서. 영양 부족, 연약한 피부 이런 위험 대상자는 더 자주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뼈 돌출 부위에는 당연히 뭐 뒤꿈치 보호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욕창 방지 쿠션이 있습니다. 뭐 저희끼리 줄여서 막 욕방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네모난 모양의 이제 방지 쿠션이 있는데 이거를 천골 부위에 대주면서 환자의 가장 취약한 부위에 압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척추 손상이나 뭐 척추 수술 후에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할 때는 뭐 이렇게 과하게 체위 변경 계속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나무를 굴리듯이 환자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통나무를 굴리듯이 신체 선열을 유지하면서 환자 체위를 한 번씩 그 바꿔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 저희가 욕창 배울 때 상처 관련해서 배울 때 배웠지만 도넛 모양의 쿠션은 그 부위 자체의 국소적인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굴리기 관련한 간호 지침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다음은 관절 보충 예방을 위한 관절 운동 범위 운동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난번은 아니죠. 앞에 부분에 각 관절, 뭐 목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 손은 어느 정도로 굽혀지고, 신전되고, 회전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앞부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관절 범위 운동은 각각의 그 관절을 간호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움직여주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각각의 운동을 했을 때는 끝마쳤을 때는 중립 자세를 유지를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가 있겠고, 하루에 2번 정도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어, 대상자에 따라서 실제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동 관절 운동 범위를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환자의 그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수동 관절 범위에서는 근력이나 심폐기능은 증가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간호사가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의 처방하에 이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와서 이거를 한 번씩 해주고 갑니다. 일주일에 뭐 주세 번 아니면은 매일매일 또 가능하고 그래서 그 처방에 따라서 다르고 뭐 오전 오후 와서 해줄 때도 있고 부동인 환자들한테는 처방이 내려지고 처방에 따라서 뭐 각 치료사들이 와서 환자 베드에서 움직여주는 거를 하고 갑니다. 아,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었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각 그 관절별로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가 정상인지에 대한 걸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건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이 끝나고 환자가 어느 정도 근력을 이제 걸을 준비가 됐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육과 계통들의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단계 바이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넓다리 내 갈래근, 대퇴사두근이죠. 그리고 골기근 운동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운동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이 걸터앉기라는 게 있거든요.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침상에 그 난간을 내려놓고 지금 이 환자처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걸터앉기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걸 할 때는 환자가 낙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대를 가급적이면 낮은 위치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발판이 있다면 발판을 가까이 놓아주시면 되겠고, 간호사 가까이에 있는 침대가 가장 자리로 간호사랑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해주면 되고, 만약에 환자가 너무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해주시거나 다른 심텀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요. 뭐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의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환자를 갑자기 눕혀주셔서 앙하이로 눕혀주실 준비를 해주셔서 환자한테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눕혀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런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걸터앉는 준비를 연습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된다 하면은 옆에 있는 의자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오오비 의자라고 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아웃 오브 베드라는 의자 옆에 이렇게 뭔가 안락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에서 환자가 잘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럼 환자를 내려서 걸어서 여기 앉아 있도록 해주는 연습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행보조는 아까 게이트 벨트 있죠. 그래서 게이트 벨트를 잡고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걸 간호사 한 명에서 도와주느냐, 아니면 두 명에서 도와주느냐에 따른데, 한 명에서 도와줄 때는 이게 혼자서 잡아주는 거고요. 두 명에서 할 때는 각각 한쪽씩 보행 벨트를 잡아가지고 환자를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발입니다. 목발은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호사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리 손상이 있거나 뭐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단기, 장기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인대나 뭐 그런 손상이 있었을 때 뭐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언더암이랑 포어암이 있는데 그 전완부에서 잡느냐 아니면은 그 상완부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목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드랑이에 되는 경우에는 한 5cm 정도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발 앞과 옆으로 약 15cm씩 여유가 둬서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발은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팔은 너무 과신전되거나 또 너무 과하게 굽어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굴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목발 보행법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2, 3, 4점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스윙 투 스윙스로우 목발 방법은 조금 다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양쪽에 어느 정도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이제 목발이랑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목발이랑 발을 교차해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목발은 오른쪽이라면 그 실제 발은 왼쪽이 같이 움직이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행할 때 내 다리뿐만 아니라 목발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점은 한쪽 다리가 손상됐을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양쪽 목발과 불편한 발을 먼저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건측 발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4점 목발은 양다리의 체중 지지가 가능하긴 한데 보행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 목발, 그 다음에 반대편 다리, 같은 편 목발, 반대편 다리 순으로 이동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윙추 목발인 다리랑 둔부가 마비근의 대상자가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인데 일단 이걸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근육 자체를 아예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양쪽 목발을 먼저 이동하고 그네처럼 몸을 이동하는 거. 그리고 스윙스로는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는 있는데 더 넘어질 수 있어서 더 주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게
포어핸드고 전완부에 사용하는 거고 이게 겨드랑이. 그래서 그 겨드랑이용 언더암이라고 사용하고요. 이제 아래 발용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각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발이 있으면 옆쪽으로도 15cm, 앞쪽으로도 15cm에서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그 목발보행법에 대한 걸 좀 개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지금은 더 앞부분까지 놓는 게 스윙 스로우고요. 이 목발과 같은 선상까지 하는 거는 스윙 투 목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동 보조기구 중에 보행 보조기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좀 허약한 노인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해진 다리를 지지하는 다양한 보행 기구가 있는데, 뭐 지팡이도 이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뭐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 같은 걸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되고, 앉은 위치에서 일어설 때 의자 팔걸이 사용하도록, 의자가 있다라고 하면 팔걸이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단에서는 보생 보조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너무 멀리 혹은 너무 가까이서 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낫긴 하지만 너무 멀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손이 손잡이에 놓을 때 약 30도 각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가 30도 각도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호 중대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들은 사실은 포지션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 할 때 어떤 체위에서 어디가 압박을 받아서 어떤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목발이나 뭐 지팡이나 뭐 보행 보조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나오니까 그 파트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운동의 종류들도 등속성, 등촉성, 등장성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자료들을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실제로 시연해보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있어서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조금 양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